망각의 우체통. 오래된 괴종시계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낡은 적산가옥의 거실은 적막강산이었다. 그 고요를 깨트리는 것은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가래가 끓는 듯 그르렁거리는 소리는 마치 삭은 고목이 바람에 우는 소리 같았다. 나는 마른 세수를 하며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아버지는 이제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의사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중기라는 진단을 내린 지 불과 반년 만에 아버지는 당신의 생을 통째로 도둑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평생을 철옹성처럼 단단하고 무뚝뚝하게 살아온 영반이었다. 자식들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는 법 없이 그저 가장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던 옛날 남자. 그런 아버지가 내 이름조차 잊어버리고 낯선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다. 오늘은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하는 날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 넘게 홀로 지키신 이 집도 내일이면 부동산 중개인의 손에 넘어갈 터였다. 짐을 싸야 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물건마다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손때가 묻어 있어 나는 자꾸만 짐을 싸다 말고 주저앉기를 반복했다. 서재로 들어섰다. 곰팡내와 묵은 종이 냄새, 그리고 아버지가 즐겨 피우시던 싸구려 담배 냄새가 묘하게 섞인 아버지 고유의 채취가 훅 끼쳐왔다. 창가에 놓인 낡은 마호가니 책상은 아버지의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이 방 문지방을 넘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아버지는 늘 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계시거나 신문을 읽고 계셨다. 내가 성적표를 들고 쭈뼛거리며 다가가면 안경 너머로 무심한 눈길을 한번 쓱 던지시고는 거기 두고 가거라 라고 짧게 말씀하시는 게 전부였다. 칭찬도 꾸중도 없는 그 건조한 반응이 어린 마음에는 회초리보다 더 아팠다. 나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책상 위를 걸레로 훔쳤다. 칠이 벗겨진 모서리, 잉크 자국이 스며든 가죽 깔개. 아버지는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가족 안에서는 섬처럼 고립되었던 당신의 외로움을 나는 왜 이제야 헤아려 보려 하는가? 죄책감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첫 번째 서랍에는 돋보기 안경과 다 쓴 볼펜들, 그리고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들어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통장과 도장, 집문서 같은 중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본능적으로 이 서랍만큼은 지키려 하셨던 모양이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까지 손을 뻗어 먼지를 닦아내려는데 손끝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서랍이 끝까지 빠지지 않고 덜컥거렸다. 억지로 힘을 주어 당기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빠져나왔다. 서랍 안쪽 깊은 곳, 그러니까 서랍 뒷공간과 책상 뒷판 사이의 틈새에 누런 서류 봉투 뭉치가 끼어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는지 봉투 모서리는 삭아서 바스러질 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묵직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쏟아냈다. 수십 통의 편지였다. 우표가 붙지 않은, 붙이지 못한 편지들. 편지 봉투마다 수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랑하는 딸 지은에게, 내 딸 지은이 보아라. 지은아. 모두 나에게 쓴 편지였다. 날짜를 보니 가장 오래된 것은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고 가장 최근 것은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의 날짜였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버지는 나에게 편지를 쓰고 계셨던 것이다. 단 한 번도 내게 건네지 못한, 아니 차마 붙이지 못한 그 수많은 말들을 이 어두운 서랍 뒤편에 가둬두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중 가장 낡고 빛바랜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1994년 3월 2일.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다. 그날 아버지는 회사 일 때문에 입학식에 오지 못하셨다. 나는 친구들의 아빠 손을 잡고 운동장에 서 있는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엄마 손을 잡고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었다. 저녁에 돌아온 아버지는 내게 학교는 다녀왔냐? 라는 무미건조한 한마디만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훌쩍이며 아버지를 원망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펼쳤다. 꾹꾹 눌러 쓴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지금보다 훨씬 힘있고 정갈한 글씨였다. 지은아, 오늘 우리 딸이 학교에 갔구나. 아비는 오늘 덜해처 사장님을 만나느라 하루 종일 굽신거리고 술을 마셨다. 내 입학식에 가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부장님 눈치를 살폈는데 결국 말을 꺼내지 못했다. 못난 아비다. 운동장에서 엄마 손을 잡고 서 있었을 내 모습을 생각하니 목구멍이 뜨거워져서 점심으로 먹은 국밥이 모래알처럼 깔끄러웠다. 지은아, 아비는 네가 참 예쁘다. 오늘 아침에 새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는 내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황급히 신발끈을 묶는 척했다. 너는 알까? 이 무뚝뚝한 아비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말로 하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종이에라도 적어본다. 입학 축하한다, 내 딸. 아, 입술 사이로 억눌린 탄식이 새어나왔다. 눈시울이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그날 아버지는 나를 잊은 게 아니었다. 무관심했던 게 아니었다. 당신의 방식대로 가장 치열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평생 아버지를 차가운 사람, 가족보다 일이 먼저인 사람이라고 단정 지으며 살아왔다. 다음 편지를 집어들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가출했다가 돌아온 날 쓴 편지였다. 그때 아버지는 돌아온 나를 보자마자 뺨을 때리셨다. 나가서 죽어버리지 왜 기어들어왔냐? 라고 고함을 치셨던 그날 밤, 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버지를 증오했다. 내 손이 부러졌어야 했다. 어떻게 내 금쪽 같은 새끼 뺨에 손을 댈 수가 있나? 들어오는 너를 보는 순간 안도감과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게 다 내 못난 탓이다. 네가 잘못될까봐, 세상 험한 곳에서 다치기라도 했을까봐 덜컥 겁이 나서 그 공포가 화로 타져나왔다. 방에서 우는 네 소리를 들으며 아비는 거실에서 소주를 3병이나 마셨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지은아. 이 못난 아비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고작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것밖에 없구나.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아주고 싶은데 그 문지팡이 천리길보다 멀게 느껴진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툭툭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와 함께 울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아버지의 서툰 표현만을 진실이라 믿으며 마음의 벽을 쌓아 올렸다.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오해와 원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수십 통의 편지들은 아버지가 평생 동안 삼켜온 말들의 무덤이었다. 아니, 무덤이 아니라 우체통이었다. 언젠가는 딸에게 닿기를 바라며, 하지만 차마 용기가 없어 붙이지 못한 채 망각의 시간 속에 묻어둔 망각의 우체통. 그때였다. 안방에서 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편지를 움켜쥔 채 벌떡 일어났다.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안방으로 달려갔다. 어두운 방 안, 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고 계신 듯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 허공을 휘젓고 있었다. 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딱딱한 손. 이 손으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셨고 이 손으로 나를 때리고는 밤새워 가슴을 치셨으리라. 아버지. 내가 나직이 불렀지만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했다. 그저 웅얼거리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귀를 가까이 댔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고통스러운 신음 사이로 드문드문 단어들이 들려왔다. 편지, 내 편지 줘야 하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의식의 끈을 놓고 기억이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도 아버지는 그 편지를 찾고 계셨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된 단 하나의 미련. 그것은 바로 나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내 뺨에 가져다 댔다. 차가운 손바닥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은 기억이 아니라 평생을 억눌러온 감정의 껍데기들이었다는 것을. 껍데기가 벗겨진 자리에는 오직 자식을 향한 본능적인 사랑만이 덩그러니 남아 이토록 처절하게 나를 부르고 있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내일이면 아버지는 낯선 병실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집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이 낡은 서재에서 아버지의 생애를 다시 읽어야 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이 편지들을 이정표 삼아 아버지가 홀로 건너온 고독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나는 다시 서재로 돌아와 스탠드 불을 밝혔다. 주황색 불빛 아래 누렇게 바른 편지 묶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당신의 삶 그 자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세 번째 편지 봉투를 뜯었다. 밤은 길었고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2시의 공기는 서늘했다. 스탠드 불빛만이 외로운 섬처럼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고 나는 시간 여행을 떠나는 탐험가처럼 떨리는 손으로 다음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 적힌 날짜는 1998년 12월 24일. 내 나이 17, 고등학교 1학년 겨울이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매서웠다. 나라 전체가 IMF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휘청거리던 시절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 날카로운 파편으로 박혀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지만 우리 집 식탁은 조촐하다 못해 초라했다. 친구들은 유행하던 떡볶이 코트를 입고 시내를 활보하는데 나는 낡은 점퍼를 입고 독서실에 다녀왔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렸다. 아빠, 나도 남들처럼 학원 보내줘. 친구들은 다 과외도 하는데 나만 이게 뭐야? 철없는 투정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밥상을 내려치며 소리치셨다. 공부할 놈은 촛불 켜고도 한다. 그깟 학원 타령할 거면 나가서 돈 벌어와. 그 고함에 놀란 어머니가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나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밤새 울었다. 아버지는 구두쇠라고 자식 교육보다 돈이 더 중요한 속물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 마주한 아버지의 편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지은아, 밖에는 눈이 오는구나. 너는 방에서 울고 있고 아비는 베란다에서 담배만 태우고 있다. 오늘 내게 소리친 이 입을 꿰매버리고 싶다. 네가 학원 보내달라고 했을 때 사실 아비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지은아, 아비가 지난달에 회사에서 잘렸다. 평생을 바친 회사였는데 책상 하나 치워지는 건 순식간이더구나. 엄마와 너에게는 차마 말을 못해서 아침마다 양복 입고 공원으로 출근한다.
비둘기들에게 과자 부스러기 던져주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꼴이 참 우습지 않으냐. 내게 학원 하나 못 보내주는 무능한 아비라서 그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되려 큰 소리를 쳤다. 내 가난을 들키기 싫어서 자존심을 세웠다. 못난 놈이다. 네 눈에서 눈물 빼는 아비는 자격도 없는 놈이다. 지은아, 내 딸아. 이 추운 겨울을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 너는 부디 춥지 말아라. 편지지는 쭈글쭈글하게 울어 있었다. 잉크가 번진 자국은 분명 아버지의 눈물이었으리라.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1998년의 그 겨울, 아버지는 매일 아침 어디로 가셨던 걸까? 공원 벤치에 앉아 차가운 김밥을 씹으며 등교하는 내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을 치셨을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퇴직금을 아끼느라 돈을 안 쓴다고만 생각했다. 아버지의 고함은 분노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장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반백살이 다 되어서야 깨달았다.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한 돌덩이에 눌린 듯 답답해졌다. 나는 서둘러 다음 편지를 찾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두툼한 봉투였다. 2005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다. 그리고 그 해는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고 투병을 시작한 해였다. 그날 나는 병원에서 아버지와 크게 다투었다. 어머니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계셨는데 아버지는 병실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밤늦게 술 냄새에 풍기며 들어온 아버지 멱살을 잡고 싶을 만큼 화가 났었다. 엄마가 죽어가는데 술이 넘어가요? 아빠가 사람이야? 내가 악을 쓰자 아버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시끄럽다. 병원비 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라고 쏘아붙이고는 병원 복도 의자에 누워 코를 골았다. 나는 병실 침대 밑에서 쪽잠을 자며 아버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그날의 편지는 글씨가 유독 흐트러져 있었다. 술 기운에 쓴 것인지 아니면 손이 너무 떨려서였는지 알 수 없었다. 여보, 그리고 지은아. 오늘 의사 선생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구나. 그 말을 듣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내가 평생 고생만 시킨 사람인데 호강 한번 못 시켜줬는데 간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다. 지은아, 오늘 아비가 늦게 온 건 술을 마셔서가 아니다. 병원비가 모자라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다. 친구 놈들한테 고개 숙이고 사정하고 거절당하고 그러다 겨우 돈을 구해서 나오는 길에 속이 너무 쓰려서 소주 한 병을 들이켰다. 맨정신으로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안 나더라. 링것줄 주렁주렁 달고 누워있는 내 엄마 볼 면목이 없어서 네가 나한테 소리 지를 때 사실은 안아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지은아, 아빠가 너무 무섭다고, 엄마 없으면 나 어떻게 사냐고 어린애처럼 펑펑 울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가장이니까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너랑 엄마가 더 불안해할까봐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서 자는 척했지만 사실은 밤새 네 엄마 숨소리만 듣고 있었다. 숨이 멈출까봐 겁이 나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아빠. 나는 책상 위에 엎드려 오열했다.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옷소매를 입에 물고 꺽꺽거렸다. 그날 밤 병원 복도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 아버지는 밤을 꼬박 새우셨던 것이다. 병실 안에 내가 엄마 손을 잡고 조는 동안 아버지는 병실 밖에서 죽음의 공포와 홀로 싸우고 계셨다. 돈을 구하러 다니며 굽혔던 허리, 친구들의 멸시를 견뎌낸 그 비참함을 술로 달래야 했던 아버지. 나는 그 처절한 사투를 무관심이라고 매도했었다. 나의 무지는 죄였다. 아버지의 침묵을 무심함으로, 아버지의 인내를 냉정함으로 오독해온 세월이 너무나 길었다. 아버지는 당신의 슬픔을 전시하지 않았을 뿐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의 뼈와 살을 깎아 기둥을 세우고 계셨던 것이다. 그 기둥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아버지의 속내가 옹이처럼 박혀 있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눈이 퉁퉁 부어올랐다. 시계는 어느덧 새벽 4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젖은 눈을 비비며 다시 서랍을 뒤적였다. 봉투들 사이에서 유독 작고 예쁜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분홍색 꽃무늬가 그려진 아버지 취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봉투였다. 날짜는 2015년 10월 10일, 내 결혼식 날이었다. 그날 아버지는 신부 입장을 할 때 내 손을 너무 꽉 잡아서 아플 정도였다. 식장 안으로 들어서면서 아버지는 앞만 보고 걸으셨다. 사위에게 내 손을 넘겨줄 때도 아버지는 사위의 눈을 보지 않고 내 손등만 바라보셨다. 그리고는 잘 살아라 한마디 툭 던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혼조석으로 가셨다. 패백을 들을 때도 덕담 한마디 없이 절만 받으셨다. 친구들이 너희 아버님 너무 무뚝뚝하시다. 우는 모습도 안 보이시네 라고 했을 때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원래 저런 분이야 라고 대답했었다. 봉투를 열자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툭 떨어졌다. 그리고 짧은 편지가 나왔다. 내 보물 지은아, 오늘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구나. 드레스를 입은 네 모습을 보니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갓난쟁이 때 내 품에서 꼬물거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커서 시집을 간다고 서 있는 건지. 내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걷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라. 이대로 손을 잡고 식장 밖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도둑놈 같은 김서방놈한테 내 귀한 딸을 주기 싫어서 심술이 났다. 내 손을 사위에게 넘겨주는 순간 내 심장 한쪽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지은아, 부디 행복해라. 아비처럼 살지 말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면서 살아라. 네 엄마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혼주석에 앉아 빈 옆자리를 쓰다듬으며 엄마에게 말했다. 우리 지은이 잘 키워서 보낸다고. 이제 숙제 다 끝냈다고. 이 돈은 아비가 비상금으로 꼽을 쳐둔 거다. 시집가서 혹시라도 서러운 일 생기면 남편 몰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내 딸 사랑한다. 사랑한다. 10,000원짜리 지폐는 빳빳했지만 편지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덜룩했다. 아버지는 식장에서 울지 않은 게 아니었다. 마음속으로 폭우처럼 울고 계셨던 것이다. 그 무뚝뚝한 표정 뒤에 딸을 보내기 싫은 아쉬움과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꼭꼭 눌러 담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편지와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슴에 품었다. 조미의 질감이 아버지의 거친 손바닥처럼 느껴졌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써내려간 그러나 수치인에게 닿지 못한 짝사랑의 증거였다. 짝사랑, 그렇다. 아버지는 나를, 우리 가족을 짝사랑하셨다. 당신의 사랑이 거절당할까봐 혹은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며 홀로 삭히고 또 삭히셨던 것이다. 그때 거실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쿵 하고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였다. 나는 화들짝 놀라 편지를 내려놓고 거실로 뛰쳐나갔다. 아버지. 안방 문이 열려 있었고 아버지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 화장실을 가려다 발을 헛디디신 모양이었다. 나는 황급히 달려가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다. 아버지는 앙상한 몸으로 바들바들 떨고 계셨다. 소변 실수를 하셨는지 바지가 축축했다. 아이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내가 울먹이며 묻자 아버지는 멍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배회하다가 내 얼굴에 머물렀다. 순간 아버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구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편지 속에서 그토록 절절하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내 앞에는 기억을 잃은 낯선 노인만이 앉아 있었다. 그 괴리감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편지 속의 아버지는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현실의 아버지는 껍데기만 남아 부서져 가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젖은 바주를 벗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다. 뼈만 남은 다리, 검버섯이 핀 등, 굳은 살이 박인 발바닥. 내 손길이 닿을 때마다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움찔거렸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웅얼거렸다. 당신 딸에게 존댓말을 하며 사과하는 아버지. 치매라는 병은 잔인하게도 아버지에게서 가장의 권위를 빼앗고 그 자리에 끝없는 죄책감만을 남겨두었다. 평생을 가족에게 미안해하며 살았던 무의식이 병마조차 이기고 튀어나온 것일까?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딸이잖아요. 지은이잖아요. 나는 아버지에게 새 옷을 입혀드리며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은이, 지은이 하고 내 이름을 앵무새처럼 되뇌기만 할 뿐 나를 알아보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버지를 다시 침대에 눕혀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다. 아버지는 금세 잠이 드셨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방을 나갈 수가 없었다. 침대맡에 앉아 아버지의 잠든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깊게 패인 주름 하나하나가 아버지가 견뎌온 세월의 나이테였다. 나는 서재에서 가져온 편지 뭉치를 아버지의 베개맡에 놓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빠, 편지 다 읽었어요. 아니, 아직 다 못 읽었어요. 근데 벌써 알 것 같아요.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 눈물이 아버지의 볼 위로 떨어졌다. 잠든 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마치 꿈속에서 내 목소리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내린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요양병원차가 올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다시 서재로 향했다. 아직 읽지 못한 편지들이 수북했다.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또 다른 시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한 글자까지 아버지의 생애를 내 가슴에 새겨 넣어야 했다. 그것이 떠나는 아버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웅이었다. 창밖의 어둠이 서서히 묽어지고 있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던 눈발도 잦아들고 푸르스름한 여명이 거실 창틀을 넘어와 길게 누웠다. 나는 밤을 꼬박 새운 탓에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웅웅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서랍에서 나온 편지들은 마치 타임캡슐처럼 아버지의 생애 구비구비마다 숨겨져 있던 비경을 내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봉투는 몇 개 남지 않았다. 그중 유독 구겨지고 손때가 많이 묻은 겉면에 아무런 날짜도 적히지 않은 흰 봉투 하나가 내 시선을 잡아끌었다. 봉투를 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안에서 나온 것은 편지지가 아니라 병원 처방전 뒷면에 갈겨 쓴 메모였다. 날짜는 3년 전, 아버지가 처음으로 건망증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던 바로 그날이었다. 의사로부터 알츠하이머 초기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오신 날, 아버지는 내게 별거 아니다.
노망들 나이라서 깜빡깜빡하는 거다 라고 태연하게 말씀하셨었다.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영양제나 몇 통 사들이는 것으로 효도를 다했다고 착각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가 처방전 뒷면에 남긴 기록은 태어남과는 거리가 먼 공포 그 자체였다. 여보, 당신이 있는 곳은 따뜻하오. 나는 오늘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있단다. 뇌가 쪼그라들고 기억이 하나둘씩 사라질 거라고 하더군. 암이라며 칼을 대고 도려내기라도 할 텐데 이건 약도 없다는구나. 무섭다, 여보. 나 정말 무섭다.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나를 잃어버리는 건 견딜 수가 없구나. 오늘 아침에 먹은 반찬도 가물가물한데 이러다 우리 지은이 얼굴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딸의 이름을, 그 예쁜 웃음을 내 머리가 지워버리면 나는 어찌 살아야 하나. 지은이에게는 말 못했다. 그 아이가 알면 또 얼마나 울겠나. 제 어미 보낼 때도 기절할 듯 울던 아이인데 아비가 미쳐간다는 걸 알면 그 속이 오죽하겠나. 나는 그냥 늙어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다. 나 혼자 감당하려 한다. 기억이 남아있을 때, 정신이 온전할 때 하나라도 더 정리해 두어야겠다. 여보, 나 좀 도와주구려. 내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당신 곁으로 갈 수 있게 해줘. 메모지 곳곳에는 동그란 물자국이 번져 잉크가 흐릿해져 있었다. 아버지는 그날 밤 홀로 방에 갇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계셨던 것이다. 기억이 소거되는 공포,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뒤엉켜 처방전 뒷면을 적시고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꺽꺽거리며 울음을 삼켰다. 아버지가 별거 아니다라며 웃으실 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덜덜 떨리는 입꼬리를 왜 보지 못했을까? 아버지는 당신의 존엄이 무너져 내리는 그 절벽 끝에서도 오직 딸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홀로 벼랑 끝에 서 계셨던 것이다. 시계바늘이 아침 6시를 가리켰다. 이제 곧 요양병원에서 앰뷸런스가 도착할 시간이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쳐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지어드려야 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냉기가 감돌았다. 쌀을 씻는 물이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조차 아버지의 시린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기밥솥 대신 뚝배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들깨 미역죽을 끓일 요량이었다. 불린 쌀을 참기름에 볶다가 물을 붓고 미역을 잘게 썰어 넣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죽냄비에서 구수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탁, 탁, 탁 하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남은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시계 소리 같아서 나는 자꾸만 칼질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그때였다.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냐? 잠기운이 덜 깬 그러나 경계심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나는 가스불을 줄이고 거실로 나갔다.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와 엉거주춤 서 계셨다. 밤새 식은땀을 흘리셨는지 내복이 젖어 있었고 헝클어진 백발이 까치집을 짓고 있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부엌과 거실을 번갈아 훑더니 이내 앞치마를 두른 내게로 향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저 지은이에요.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다가갔다. 하지만 아버지는 뒷걸음질을 치며 나를 낯선 사람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셨다. 그 눈빛에는 딸을 보는 반가움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의심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지은이? 우리 지은이는 학교 갔는데?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당신의 시간은 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혹은 그보다 더 먼 과거의 어느 지점에 멈춰 있는 듯 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 다 컸잖아요. 오늘 아버지랑 같이 병원에 가야 해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뱉을 수 없었다. 대신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이끌었다. 일단 앉으세요. 따뜻한 죽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아버지는 순순히 식탁 의자에 앉으셨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현관 쪽을 향해 있었다.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식탁볼을 뜯으며 다리를 떨었다. 늦었는데 회사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웅얼거렸다. 퇴직한 지 20년이 넘었건만 아버지의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화석처럼 박혀있는 모양이었다. 매일 아침 넥타이를 매고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 가족을 위해 전쟁터 같은 세상으로 나가야 했던 그 고단한 습관이 치매라는 안개를 뚫고 나온 것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끓인 죽을 그릇에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죽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다. 아버지, 오늘은 회사 쉬는 날이에요. 이거 드시고 푹 쉬시면 돼요. 쉬는 날? 아닐 텐데. 김 부장이 서류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허공을 향해 혼잣말을 대속했다. 나는 숟가락에 죽을 떠서 호호 불어 아버지 입가에 가져다 댔다. 아, 해보세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들깨죽이에요. 아버지는 멍하니 숟가락을 바라보다가 기계적으로 입을 벌렸다. 따뜻한 죽이 입안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리는지 아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아기 새처럼 받아먹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나는 또다시 울컥했다. 평생 나를 먹여 살리느라 당신 입에는 맛있는 반찬 하나 제대로 넣지 않으셨던 분이었다. 생선의 살점은 발라서 내 밥그릇에 얹어주시고 당신은 가시가 붙은 머리만 쪽쪽 빨아 드시던 아버지였다. 이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곤 이 묽은 죽 한 그릇과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불효뿐이라는 사실이 뼈아팠다. 죽그릇이 반쯤 비워졌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숟가락질을 멈추고 나를 빤히 쳐다보셨다. 탁한 눈동자 속에서 일순간 기이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혼란이나 망각이 아닌 아주 깊고 선명한 인식의 빛이었다. 아가씨,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가 아니라 아가씨였다. 네? 우리 딸 지은이 좀 잘 부탁합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는 지금 나를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일까? 아니면 기억의 혼선 속에서 미래의 누군가에게 딸을 부탁하고 계신 것일까? 지은이가 겉으로는 쌀쌀마저 보여도 속은 여린 아이입니다. 겁도 많고 눈물도 많은 아이예요. 제가 못난 아비라서 그 아이한테 해준 게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주고 맨날 소리만 지르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왔다.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우리 지은이 기죽지 않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거칠고 마른 손바닥이 내 손등을 덮었다. 그 손의 온도가 너무나 뜨거워서 나는 화상을 입은 듯 움찔했다.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지켜주세요. 아버지는 내 눈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애원하고 계셨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딸인 줄도 모르고 낯선 타인에게 딸의 안위를 부탁하며 고개를 숙이는 아버지. 당신의 기억이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은 단 하나의 불씨는 바로 나였다. 나를 향한 걱정,
나를 향한 사랑. 그것만이 아버지의 영혼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려 아버지의 손등을 적셨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어르신. 지은 씨는 아주 잘 살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잘못되겠어요. 지은 씨도 다 알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대답에 아버지는 안도한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는 다시 멍한 눈빛으로 돌아가 남은 죽을 묵묵히 비우기 시작했다. 그 고요한 아침 식탁 위로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맹세했다. 아버지가 잊어버린 모든 기억을 내가 대신 기억하겠노라고. 아버지가 놓아버린 당신의 생애를 내가 온전히 끌어안고 살아가겠노라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빵 하는 짧은 소리가 마치 이별을 재촉하는 신호탄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창밖을 내다보니 하얀색 승합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차체 옆면에는 55 요양병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올 것이 왔다. 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한 편지가 남아 있었다. 서재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편지들 중 내가 아직 읽지 못한 마지막 이야기들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아버지가 입으실 외투를 챙겼다. 그리고 몰래 주머니 속에 아직 뜯지 않은 편지 봉투 하나를 찔려 넣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 흔들리는 차 안에서라도 읽어야 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기억이 닫히기 전에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그곳에 있을 것만 같았다. 아버지, 이제 가요. 차 왔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혀드렸다. 아버지는 순순히 팔을 끼워 넣으며 어린아이처럼 내 얼굴을 많이 쳐다보았다. 어디 소풍 가나? 해맑게 묻는 아버지의 질문에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네, 소풍 가요. 아주 따뜻하고 편안한 곳으로요. 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좋네 소풍이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아버지의 짐가방을 메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훅 끼쳐와 우리의 얼굴을 때렸다. 마당에 쌓인 눈 위로 아버지와 나의 발자국이 나란히 지켰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발자국이었다. 나는 그 발자국이 눈에 덮여 사라지기 전에 눈과 마음에 깊이 새겨두려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낡은 적산 가옥이 아버지의 청춘과 나의 어린 시절을 품은 그 집이 침묵 속에서 우리를 배웅하고 있었다.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승합차의 창밖 풍경은 빠르게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잿빛 하늘에서는 다시금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해 차창에 부딪혀 사선으로 긴 눈물 자국을 그려냈다. 덜컹거리는 차체 진동이 엉덩이를 타고 척추까지 전해질 때마다 나는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했다. 아버지는 내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고 계셨다. 앙상한 목을 감싼 목도리가 헐거워 보였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을 떠나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알고 계실까? 아니면 그저 당신의 말 맞다나 조금 긴 소풍을 가는 것이라 믿고 계실까? 아버지의 옆 얼굴은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겪어낸 고목의 껍질처럼 거칠고 고요했다. 나는 주머니 속에 찔러 넣었던 편지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바스락거림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차마 다 읽지 못하고 가져온 2005년 5월 10일의 편지였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날이었다. 그날의 기억인 내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사무제를 지내고 돌아온 날 아버지는 부엌에 서서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고 계셨다. 어머니를 땅에 묻고 온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는 아버지가 짐승처럼 느껴져 나는 식탁을 엎어버릴 뻔했었다.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떻게 밥이 넘어가? 라고 악을 쓰며 대들었던 그날. 아버지는 묵묵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셨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차 안에 어스름한 빛의 의지에 아버지의 글씨를 읽어내려갔다. 지은아, 오늘 네가 나에게 소리칠 때 아비는 사실 안도했다. 네가 슬픔을 토해낼 수 있어서 그 화살이 나를 향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지은아, 밥을 먹었다. 모래알 같은 찬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밀어넣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다.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네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 내 손을 잡고 남긴 유언이 있었다. 여보, 우리 지은이 부탁해요. 당신이 무너지면 안 돼요. 지은이 시집 갈 때까지 당신이 엄마 목까지 해서 든든하게 지켜줘요. 그 약속이 내 목을 조르고 내 등을 떠밀었다. 내가 굶어 쓰러지면 이제 홀로 남은 너는 누가 돌보겠느냐. 슬픔도 사치다. 곡기를 끊고 네 엄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나는 아비니까. 너라는 세상을 지탱해야 하는 기둥이니까. 그래서 짐승처럼 밥을 먹었다. 씹지도 않은 밥알이 식도를 긁고 내려갈 때마다 가슴속에서 피울음이 터졌다. 너는 나를 욕해라. 매정한 남편이라고, 독한 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라. 그 원망을 내가 다 안고 갈 테니 너는 부디 밥 굶지 말고 아프지 말아라. 편지를 읽는 내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가 그날 삼킨 것은 밥이 아니라 피눈물이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홀로 남겨질 딸을 위해 아버지는 슬픔을 난도질하여 뱃속에 구겨넣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 대못이 녹슬어 아버지의 심장을 곪게 만드는 동안 나는 내 슬픔에만 취해 있었다. 우는가?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셨다. 초점 잃은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본능적인 연민이 어려 있었다. 아버지는 뼈만 남은 손을 들어 내 뺨을 어설프게 훔치셨다. 울지 마라. 예쁜 얼굴 상한다. 그 투박한 손길이, 그 무심한 듯 따뜻한 말투가 20년 전의 아버지와 겹쳐졌다.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처럼 남은 사랑. 그것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오열하고 싶었지만 운전석의 기사님을 의식해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차는 어느새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회로 접어들고 있었다.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가로수들이 휙휙 지나갔다. 저 나무들은 봄이 되면 다시 잎을 틔우겠지만 아버지의 기억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멀리 하얀색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요양병원이었다. 산 중턱에 고립된 섬처럼 서 있는 그곳이 아버지의 종착역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병원 로비는 서늘하고 깨끗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이 박죄된 인형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접수대에서 입원 수속을 밟았다. 서류에 서명하는 펜 끝이 무거웠다. 보호자란에 내 이름을 적는 행위가 마치 아버지를 이곳에 유기하겠다는 각서처럼 느껴져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내 옆에 얌전히 앉아 두리번거리고 계셨다. 낯선 환경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이 앞선 눈빛이었다. 자,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상냥하지만 사무적인 태도로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며 내 옷자락을 움켜주셨다. 지은아, 집에 가자. 여기 싫다. 아버지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다. 하루 종일 나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나온 이름. 그것은 이성이 아닌 공포가 불러낸 본능이었다. 아버지, 나 집에 갈란다. 여기 냄새도 이상하고 사람들도 무섭다. 너 밥 해줘야지. 학교 다녀오면 배고플 텐데. 아버지는 다시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고 계셨다. 내 옷자락을 쥐고 있는 아버지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차마 뿌리칠 수가 없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여기가 집보다 더 따뜻하고 편한 곳이에요. 딸내미도 자주 올 거고요. 간호사가 아버지를 달래며 억지로 휠체어에 앉혔다. 아버지는 저항하듯 버티셨지만 쇠약해진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휠체어에 앉혀지는 순간 아버지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셨다. 그 작아진 어깨가 굽은 등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아버지를 뒤따라 병실로 향했다. 6인실 병실은 고요했다. 각자의 침대에 누운 노인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창가 쪽 침대가 아버지의 자리였다. 나는 아버지의 짐을 풀고 가져온 가족사진 액자를 협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서재에서 챙겨온 편지 뭉치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아버지, 여기 편지 넣어둘게요. 심심하실 때마다 하나씩 꺼내보세요.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아버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멍하니 나를 올려다보았다. 이제는 반항할 기운조차 없으신 듯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버지, 저 자주 올게요. 맛있는 것도 사오고 빨래도 가지러 올게요. 그러니까 식사 잘 하시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계셔야 해요. 아셨죠?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말하는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내 손을 덥석 잡으셨다. 그리고는 내 손바닥을 펴서 당신의 뺨에 갖다 대셨다. 까칠한 수염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속삭였다. 네? 뭐가요, 아버지? 그냥 다 미안하다. 내가 짐이 되어서 미안하고 못난 아비라서 미안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가슴이 자꾸 아프다. 너를 보면 여기가 너무 아파. 아버지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치셨다. 기억은 지워졌어도 감정의 찌꺼기는 남아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었다.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나를 향한 죄책감과 사랑만은 덩어리져 남아있는 것이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더 잘 모셔야 하는데. 나는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병실에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소리를 죽여야 했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길이 없었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들었다. 어릴 적 내가 넘어져서 울 때마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하며 달래주던 그 손길이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제는 정말 가야 했다. 나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계셨다. 갈게요, 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다. 나를 보내는 것이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약기운이 도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병실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아버지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세상과 작별을 고하고 성소에 든 수도승처럼 고결하고 쓸쓸해 보였다. 병원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내 몸을 휘감았다. 하늘은 어느새 개어 있었지만 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 속의 편지를 다시 꽉 쥐었다. 아버지는 저 차가운 병실에 홀로 남겨졌지만 아버지의 생애가 담긴 이 편지들은 내 곁에 남았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뭉치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망각의 강을 건너기 전 필사적으로 던져놓은 닻이었다. 내가 이 닻을 잡고 있는 한 아버지는 영원히 내 곁에 계실 것이다. 나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병원 주차장을 울렸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병원 건물을 보며 나는 엑셀을 밟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버지가 없는, 그러나 아버지의 숨결이 곳곳에 배어있는 그 집으로 가서 남은 편지들을 마저 읽어야 했다.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계절이 그 낡은 봉투 속에 숨죽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돌아온 집은 낯설도록 고요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습관처럼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려다 받아줄 리 없는 공허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주인 잃은 낡은 슬리퍼 한 켤레가 현관 한 구석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슬리퍼를 한참이나 내려다보다가 도망치듯 서재로 들어갔다. 이제 이 집에서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치기 전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야 했다. 그것은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마치 숨겨진 보물지도처럼 은밀하게 놓여있던 두툼한 봉투였다. 봉투 겉면에는 날짜 대신 내가 나를 잃어버린 날 네가 읽어다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글씨는 예전처럼 힘차지 않았고 지렁이가 기어가듯 구불구불했다. 아마도 치매 진단을 받고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할 무렵 정신이 돌아오는 짧은 찰나마다 필사적으로 써내려간 기록인 듯했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봉투를 열었다. 여러 장의 편지지가 겹쳐 있었다. 종이에서는 아버지의 살냄새와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섞여났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첫 문장을 읽어내려갔다. 지은아, 이 글을 네가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너를 알아보지 못하는 껍데기만 남은 노인이 되어 있겠구나. 벽에 똥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네 이름을 부르며 허공에 대고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부디 그런 내 모습에 너무 아파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내 영혼은 이미 오래전 네가 처음 아빠 하고 부르며 달려오던 그 봄날의 꽃밭에 머물러 있을 테니. 지은아, 나는 평생을 침묵이라는 갑옷 속에 숨어 살았다. 사랑한다는 말은 쑥스러워서 못했고
미안하다는 말은 자존심이 상해서 못했고, 힘들다는 말은 가장의 무게가 가벼워질까봐 못했다. 그 못난 침묵이 너와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었구나. 강 건너편에서 울고 있는 너를 보면서도 나는 헤엄쳐 건너갈 용기가 없어 편지라는 종이배만 띄어보냈다. 이 종이배들이 닿지 못하고 가라앉을까봐 나는 매일 밤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른다. 나는 편지지를 움켜쥐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당신의 침묵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꿀 수 없었던 그 답답한 성정을 스스로 얼마나 원망하셨을까. 사람들은 치매를 망각의 경이라고 하더구나.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다. 신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자비라고 말이다. 평생을 짊어지고 온 삶의 고단함, 가난의 서름, 아내를 먼저 보낸 죄책감. 이 무거운 짐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쉬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지은아, 아비가 너를 잊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내 머리는 너를 잊어도 내 심장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네가 내 손을 잡을 때의 온기, 네가 끓여준 미역죽의 냄새, 네 웃음소리의 파동, 그 모든 감각이 내 뼈와 살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다. 기억은 내가 하는 일이지만 사랑은 영원히 하는 일이니 나는 결코 너를 잊는 것이 아니다. 눈물이 툭 떨어져 사랑이라는 단어를 적셨다. 아버지는 당신의 소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남겨질 딸이 겪을 상실감을 걱정하고 계셨다. 당신이 잊히는 것보다 내가 슬퍼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 아버지. 그 지독한 부성애가 활자 하나하나에서 피어올라 내 목을 조여왔다. 편지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유언과도 같은 당부가 적혀 있었다. 내 딸 지은아, 부디 나를 용서해라. 너를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해서, 더 많이 웃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딸로 태어나줘서, 이 못난 아비의 곁을 지켜줘서 참으로 고맙다. 이제 나는 긴 여행을 떠난다. 기억 없는 세상,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간다. 그곳에서 먼저 간 내 엄마를 만나면 자랑할 것이다.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예쁘게 컸는지, 얼마나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지 밤새도록 떠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울지 마라. 이 편지를 다 읽고 나면 훌훌 털고 일어나 밥을 먹어라. 따뜻한 밥 지어 먹고 예쁜 옷 입고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라.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유일한 성공이다. 사랑한다, 내 딸. 영원히 사랑한다. 아빠, 아빠. 나는 책상에 엎드려 통곡했다. 억눌러왔던 울음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다. 텅 빈 집안에 내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쳤다. 아버지는 떠나신 게 아니었다. 이 수많은 편지들 속에,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썩지 않을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밤이 새도록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아버지의 문장들이 내 상처난 마음에 연고처럼 발라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다시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어제와는 다른 마음이었다. 죄책감과 슬픔 대신 아버지가 남긴 사랑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병실 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창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다.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이었다. 내가 다가가자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저 왔어요. 지은이 왔어요.
내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그 눈빛은 어제처럼 혼란스럽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온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혔다. 왔구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네, 왔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가만히 쓰다듬으셨다. 그러더니 불쑥 엉뚱한 말씀을 하셨다. 밥은 먹었냐? 순간 내 숨이 턱 멎었다. 그것은 치매 환자의 헛소리가 아니었다. 평생을 자식 밥 걱정만 하며 살아온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들의 공통된 안부 인사였다. 기억이 사라진 뇌의 심연 속에서도 자식의 끼니를 걱정하는 본능만은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네,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내가 목이 메어 대답하자 아버지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밥심으로 사는 거다. 밥 굶지 마라. 아버지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다. 창밖에는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그 참새를 보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셨다. 나는 그 옆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이제 당신만의 세상 속에 계셨다. 그 세상은 고통도 책임도 가난도 없는 평화로운 곳이리라.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편지 봉지를 꺼내 아버지의 서랍에 넣어드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아빠, 이제 걱정 마세요. 저 잘 살게요. 아빠가 주신 편지들 평생 보물처럼 간직하면서 씩씩하게 살게요. 그러니까 아빠도 거기서 편안하세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셨다. 그 규칙적인 리듬이 마치 자장가처럼 내 마음을 위로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져 내렸다. 언 땅이 녹고 있었다. 아버지의 기억은 겨울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아버지가 남긴 사랑이 봄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 차가운 바람 속에 섞인 미세한 봄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안 울어요. 아빠 딸답게 씩씩하게 걸어갈게요. 나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백미러 속의 병원 건물이 점점 작아졌지만 내 가슴 속의 아버지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망각의 우체통은 닫혔지만 그 안에서 꺼낸 편지들은 이제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 나를 비출 것이다. 아버지가 잊어버린 세상, 내가 대신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숙제이자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나는 이제 안다. 이상으로 망각의 우체통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하고 투박한 표현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을 헤아리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이 소설 속 지은의 뒤늦은 깨달음이 혹시라도 지금 곁에 계신 부모님께 건네지 못한 여러분의 진심을 깨우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의 모든 단어를 잊으셔도 자식의 이름 석자만은 가슴에 품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부모님께 혹은 소중한 가족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밥은 드셨냐는 그 평범한 한마디에 담긴 기적 같은 사랑을 나누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